자, 안녕하세요. 자, 124페이지까지 1시간에 평균 10페이지 하면 됩니다. 10페이지. 그러니까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뭐, 우리 지금 수업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녹음하실 분은 녹음하셔서 뭐 계속 남은 기간 뭐 좀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가본 국세기본법이죠. 국세기본법에 이제 목적부터 나왔어요. 국세기본법은 아주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개별세법의 특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국세기본법이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세법의 특칙이 있으면 개별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소득세법상 연대납세 의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별세법의 특칙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연대납세 의무 있는 거고, 특칙이 없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국세기본법의 또 다른 목적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 또는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권리 구제와 관련된 건 대표적인 게 불복 같은 게 있을 테고요. 권리 보호와 관련된 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국세기본법의 또 다른 목적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 법률관계라는 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고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게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되는 거고, 그때 조세 법률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고, 소멸은 주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와 관련된 것이에요. 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우선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권과 관련된 거고, 원천징수는 제척기간과 관련이 없을 거고, 소멸시효랑만 관련해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가산세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죠.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범위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옛날 6촌 4촌이었는데 여기 좀 바뀌었고, 배우자는 역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고,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대주주의 범위 등과도 연결이 돼요.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할 때 좀 더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이든 개별세법이든 특수관계의 범위는 각각 정하고 있고, 이때 쌍방관계에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을 본다라고 돼 있죠. 가산세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행정 질서 벌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세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세무조세의 정의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하여,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결정 경정을 위한 거고, 그 수단은 질문 또는 장부를 검사 조사하는 것입니다. 기간의 계산이 있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자연적 방법이 있고 역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로 역법적 방법에 따르고 있고, 기산점은 자연적 방법은 즉시지만 우리 역법적 방법은 초일 불산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간의 만료점은 역법적 계산에 따라서 종료일로 만료하는데, 단, 주, 월 또는 연 단위로 초일 불산입할 때는 기간의 전일로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 5월 2일 날 사업 개시하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하라 그러면 5월 3일이 기산일이고, 그래서 20일을 다시 가산하면 5월 23일이 끝날 텐데, 그럴 때 전일로 종료하니까 5월 20일까지 되는 거죠. 6월 5일 날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이게 확정 판결 같은 경우는 판결문이 나온 날이 아니야. 판결문 이게 오고 실무에서도 14일이 지나야지 내가 항소 기간이 끝나거든. 뭐 그런 게 확정 판결인 거고, 5월 6일 날이 지금 6월 5일 날 확정 판결이 났으면 어쨌든 다음 날 기사를 합니다. 6월 6일이고 6월에 3개월을 붙이면 되겠죠. 그럼 9월 6일이 될 거고, 전일로 종료하니까 9월 5일까지 이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기한의 특례 규정이 있어서 기한의 공휴일이다 라고 하면 다음 날이 되고,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말이 정지가 됐다,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로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우편 신고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과 다른 거죠. 민법은 도달주의지만 우체국에 범세 신고서 보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신고는 전송한 때죠.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입력된 때지만 우리 전송의 경우는 송달, 전송된 때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한의 연장이 있죠. 자, 기한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가 직권으로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연장 사유가 있어야 되고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있거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주인 경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까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기한 연장이 되는 거죠. 기한 연장 원칙적으로 3개월 해주고 그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1개월씩 계속 증가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간은 9개월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있죠. 납세 의무자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법인 아닌 단체 인격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연 의제 법인이 있고 승인 의제 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 법인이 되면 비영리 법인이 되는 거고요. 당연 의제 법인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또는이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결국 설립 등기가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도 당연의제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1과 2는 또는이 될 테고 마지막으로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은행들이 부실채권 기금을 넣었고 그 공익 목적으로 기본 재산이 있는 그것은 재단에 해당된다는 게 이제 판례의 결론이죠. 이게 단체가 돼서 법인으로 보게 되면은 그 수입 기속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분배를 받은 때를 기속 시기로 할 거고 배당이라면 단체라면 단체가 아니라면 소득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배 받은 때로 간 거고요. 승인 의제 법인도 있습니다. 승인 의제 법인이라는 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일단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승인 의제될 수 있는 거죠. 승인할 수 있죠.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법률적인 독립성이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해야 되고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역시 분배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원청에 신청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단체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단체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배운 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연의제법인 또는 승의제법인이 된다라면 거기 단체는 법인세를 내게 되고요. 그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체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이 있다라면 무슨 배당소득이 됩니다. 단체가 법인세를 냈으면 그 소득을 받으면 다 배당소득이 됩니다. 의제법인 외의 단체가 되면 의제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의제 거주자라는 건 위에 있는 승인 의제법인의 세 가지 요건을 갖췄지만 승인받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단체로서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소득세를 내고 다시 준다면 그냥 무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분배받는 자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된다면 단체는 조합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이 직접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 세목은 소득세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뿐이지 만약에 단체의 구성원이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그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자, 송달이 있습니다. 송달의 이제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송달 방법은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전자 송달이 있고 이러한 일반적인 우편, 교부 또는 전자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시송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건 문제점도 있고 어떤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텐데 송달의 인적 요건 또는 장소적 요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인적 요건과 관련해서 명인에게 송달해야 되는데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모두에게 독촉 등을 해야 되는 거죠. 각각 송달해야 됩니다. 송달 장소와 명인이 같은 경우는 적법할 텐데 송달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명인이 수령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수령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뭐 조우송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고 송달 장소는 맞는데 명인이 없습니다. 보충 수령할 수 있는 경우고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동거인 등이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묵시적 위임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에 따른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달 장소와 명의인 둘 다 없다는 부적합한 거고 이건 무효가 될 겁니다. 오른쪽에 쟁점 및 판례를 보시면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고 대표적인 게 그 아파트의 관행상 경비원 등이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라면 위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송달이라는 건 송달 장소에서 사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유치 송달이라는 건 송달 받아야 할 자 그 명인뿐만 아니라 사용인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했다라고 했을 때만 지금 상대방의 지배 영역 안에서 거부한 때 유치 송달할 수 있지 거부하지 않은 때는 지금 지나선 유치 송달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복수의 송달 장소가 있다면 과세관청 기본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모두 다 송달을 시도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시송달 사유가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세 가지 정도로 분설해 볼 수 있습니다. 송달 장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거나 송달할 장소의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다는 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다 찾아봤는데 없을 때를 말하는 거고 알았어요. 수취인이 그러나 부재 중인 거죠.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있고 등기 우편을 송달했는데 그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장기간 부재 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납부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다는 거죠. 이게 자기 집행이기 때문에 2회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고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납부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라고 해도 공시송달 사유가 있습니다. 그 쟁점 관련해서 판례가 있으면 외국법인의 주소가 있다라는 점만으로 우리가 공시송달 사유가 발생한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세관청이 본점 소재지로 발송했다가 수취인 부재 중이라고 해도 공시송달 요건을 함부로 충족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다 확인했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 일부만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가 있죠. 조세 법률주의에 몇 가지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과세 요건 법정주의라는 건 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 납세물을 성립시키는 과세 요건은 중요한 과세 요건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전문적이고 기술적 이제 능력의 한계로 모든 것을 법에 정할 수가 없으니까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건 그 해석이 일의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납세자들이 법적 안정성을 받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 법이면 다 되냐라는 거죠. 결국 형식적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그 기본권 보장 등 헌법의 기본 이념에 합치돼야 됩니다. 법원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법원성이라는 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조항이 되느냐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임명령 같은 건 되지만 집행명령은 안 되는 거죠. 행정규칙이나 판례도 법원성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임받은 행정규칙도 가능하고 조세 조약도 국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고 지방세 분야에서는 조례나 규칙도 가능할 겁니다. 평등주의라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평등인데 과세 형평에 맞춰야 되는 거고 조세 평등주의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평등하지 않은지를 자세하게 기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합리적인 차별 여부는 여러분들이 법조문이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입법 취지 같은 것에서 잘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판례가 주택과 오피스텔의 구분에 있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주택의 경우는 1에서 3% 1주택자의 경우에 적용될 거고 오피스텔은 4%가 적용될 텐데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이 헌법상 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걸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절차고 과세관청이나 납세 의무자 모두 지켜야 될 절차라고 봅니다. 실질과세 원칙, 신의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관면의 사후관리 규정 등이 있습니다. 세법 적용의 원칙은 과세관청만 지키는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 판례 등을 검토하고 해석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인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법 해석, 사실 인정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법 해석의 기준, 소득과세 금지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하에 그러니까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고 기업회계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국기법 제14조에 있는 거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귀속에 대한 실질, 즉 명의와 실질 귀속이 다른 경우 귀속, 실질로 가겠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얘기고 납세 의무자 이외의 다른 실질과세 원칙이 이제 2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조세 회피 행위 규제에 대한 설명이 이제 3항에 있는 거죠. 주요 키워드는 간접적인 방법,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일 거고 그것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하나의 거래로 구성하거나 직접 거래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 대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납세자가 선택한 어떤 행위가 오로지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비교 개념으로 실질과세와 절세라는 거 합법적인 수단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세 회피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결국 조세 회피를 했을 때 우리가 재구성한다는 개념이 있고 조세 회피한다는 건 합리적 거래 형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라 조세 부당한 감소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이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이라든가 실질과세 원칙의 툴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조세 포탈이라는 것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는 건 범칙행위예요. 조세범 처벌에서 말하는 이런 경우에는 장기부가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가산세 세율도 40% 이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실질과세 학설에 대해서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이 대립하고 있고 법적 실질설이라는 건 종전 대법원의 대부분의 주류 판례이고 이 법적 실질설은 실질과세 원칙 남용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있는 거죠. 실질과세 원칙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실질만 보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의 고도화된 조세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실질설에 단점이 있어서 경제적 실질설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차증여 사건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거죠. 법적 실질에 따랐다면 조카에게 증여한 계약서를 보고할 것이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다면 그 조세피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실질설에 따라 과세하게 되면 납세자들로 하여금 이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교차증여 사건도 법적 실질설에 따라서 보면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실질설에 따라서 실질과세를 적용했다는 얘기고요. 거의 중요한 얘기죠. 결국 조세피 목적만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는 경제적 실질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납세자가 반증을 들기 위해선 나는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 손실부담 가능성 등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한다라면 이것이 조세 회피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게 됩니다. 세법의 지도 이념은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신의칙이라는 게 있죠. 신의칙이라는 건 이제 납세 의무자도 과세한 정도 모두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건 조세 법률주의를 포기한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조세 법률주의와 배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우리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신의칙에 적용한 게 또는 조세 법률주의와의 관계로 남습니다. 그래서 밑에 먼저 4번을 보시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요.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과는 다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조세 법률주의와 상충관계에 있는데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충관계에 있지만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의칙의 적용 요건이라는 건 법원의 판례로 인정하는 거고 신의칙은 과세관청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고 납세자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관청에게 신의칙을 적용하면 법대로 하면 과세하지 않을 것이지 과세해야 되지만 신의칙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요건 등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돼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단순한 상담 같은 건
공적 견해로 보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신뢰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예규 같은 거 행정 해석 같은 걸 받았는데 중요한 사실관계는 드러내지 않은 채 지금 설명했다라면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신뢰 기반한 납세자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법인세 신고했다, 소득세 신고했다라는 것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해석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침해를 받아야 되는데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될 거고요.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돼야 돼요. 이건 주로 그 앞으로 장래를 향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동을 시정하고 장래를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고 과거를 변경하지 않고 앞으로 해석에 따라서 과세한다. 이건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의 측은 납세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건 좀 지나친 거죠. 거짓말이 담세력이 된다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과세하면 안 되는데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있어야 될 거고 납세자의 심각한 배신 행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때 판례는 분식회계를 한 후에 경정 청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심각한 배신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신의칙과 가산세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이제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의무법 세법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가산세는 해당 국세에 세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다른 그 감면 대상에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급명세에서 가산세,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판례는 이제 과태료 성격이 있다라는 결국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징수 절차상 편을 위해서 세법에 정하는 국세 세목으로 한다라는 거죠. 결국 불복 등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져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산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배우게 되는데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가산세를 납부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건 납세자에게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의칙과의 관계는 합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즉 본세가 과세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의칙이 적용된다라면 가산세는 보충적으로 소멸될 거니까 그때는 검토할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이 있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자해를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서 장부와 그 근거 자료에 따라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 조문에 보면 결정 근거를 부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이 누락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조사한 사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부기해야 되는데 판례는 납세 의무자가 장부를 빚지 기장 자체 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부기 의무 자체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안이 있습니다. 세법 해석의 기준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 과세 형평과 해당 목적의 합목적성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권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유권에서는 기재부 장관의 국세청장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세법의 해석론이 의미가 있을 텐데 엄격 해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물리 해석할 것이고 한목적적 해석이 가능한가라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두 개가 특히 조문이 주어졌을 땐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반드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 그러니까 조문이 주어지는 형태의 문제라면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세 가지예요.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치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목적적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목적적 해석은 앞에 엄격 해석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을 쓰고 그 다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조세법률주 원칙상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한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성,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목적을 고려한 한목적적 해석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법을 해석할 때 차용 개념과 고유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법에 어떤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다른 법률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이 쓰고 있는 용어에 따라 해석한다. 그걸 차용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법률과는 달리 세법의 독자적 해석이 있다라면 특히 정의 규정 같은 게 있다라면 세법 독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 배우자의 범위를 우리 법률혼에 한정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는데 그 판례를 깨고 세법을 개정해서 이때 1세대 1주택의 배우자의 범위를 지금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세법의 고유 개념을 창설했었죠. 이제 그런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판례에서도 차용 개념의 대표적인 게 우리 취득세 관할이 있습니다. 취득세 관할은 본점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과세관청은 고유 개념을 창설해서 사용 본거지라는 개념이 본점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대법원은 사용 본거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할이 지금 서울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표적인 차용 개념을 이용한 판례고요. 고유 개념은 지금 대법원이 이혼 무효가 된 사유에서 세법상 창설했다라는 거죠. 그 밖에도 우리 양도의 정의, 취득의 정의,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의 구분 이런 것들이 다 세법상 고유 개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납세 의무 성립한다는 건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어떤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세법에 다시 확인한 개념입니다. 개념 및 쟁점을 보시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부칙 같은 게 나오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한번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제척기간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관계도 있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도가하기 전에 신법을 적용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설은 지금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 관련된 개념으로 두 가지가 있죠. 기술적 구분이긴 한데 진정소급 입법 혹은 부진정소급 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소급 입법은 납세 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진정소급 입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일에 우리 과세 요건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세법상 주요 과세 요건이라는 건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부진정소급 입법은 납세 의무 성립 전에 세법을 개정하여 그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진정소급 입법 과세는 금지되고 부진정소급 입법 과세는 죄송한데 좀 수정해 주세요. 허용된다라는 게 입장인 거죠.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다로 좀 바꿔주시고 다만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세율을 감액하는 경우에 진정소급 입법도 가능하다는 게 입장인 거죠. 뭐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건 제외하고 뭐 이해하셨죠? 요즘 뭐 특정인에게 아니에요. 자, 비과세 관행 가보면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 관련된 거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과세관청이 자신의 사항에 관하여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았다는 공적인 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같은 공적 견해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구분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업회계 기준 존중이 있는 거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세법을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기업회계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이때 기업회계 기준을 타당하게 적용한 경우에 하나여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개발비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산 처리할 것을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한 기업회계 기준은 자신의 장부상의 처리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했을 때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특히 손익 기속 시기와 관련하여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 왜 그러한 기업회계 기준을 도입했느냐, 그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를 고려하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대한 어떤 세법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기업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에 맞는 회계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돼서 나왔는데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2차 납세 의무가 될 때 과점주의 판단 시기가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는 거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도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 납세 의무라는 건 과세 요건 충족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납세 의무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는 게 각 세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는 기간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될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성립 시기가 모든 소득세가 그런 게 아니라 밑에 특별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서 보듯이 원천 징수하거나 예정 신고하는 경우는 그 성립 시기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청산소득에 의한 것은 이제 해산하는 때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돼 있고, 상속은 상속 개시한 때, 증여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때인데, 수입제한은 건바이 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행관장에 수입신고하는 때가 될 거고,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특히 개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또는 세관장에 수입신고하는 때입니다. 지금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판매자에서 판매하는 때도 있는데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득세, 지방세 쪽이죠.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죠. 6월 1일 기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원천 징수하는 것은 소득 금액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우리가 세무조사 후에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으면 그건 지급 시기 의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가 송달될 때 이때 납세 의무라는 건 원천 징수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납세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은 본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상여 첨부된 경우 제척기간을 통일시키는 규정도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발생한 달에 말일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나 부가세, 아니 이제 법인세, 예정신고하는 부가세 등은 그 예정 부과기간 등이 끝나는 때가 될 거고요. 제2차 납세 의무를 가보면 주된 납세 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해야 보충적인 납세 의무가 제2차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2차 납세 의무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전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산세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가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납부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라고 되어 있고, 납부지원 가산세는 법정 납부 기한 경과 후 1일마다 자동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을 보시면 국세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 확정 방식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방식, 그리고 부가과세 방식,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그럴 거고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이 있죠. 이게 자동 확정 방식이고, 대표적인 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그 자체로 특별한 절차와
절차 없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밑에 판례에서 보면 결국 원천징수는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이 되니까 부가 제척 기간을 논할 것이 없죠. 부가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징수권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척 기간 상정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의 경우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세액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가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법정기일과 관련해서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거는 신고일에 확정이 된다라고 보고 그날을 법정기일로 보고 있고, 우리 정부의 결정은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죠. 확정 시기의 기능은 담보 물건과 국세의 우선순위의 기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채권 설정일과 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할 거고, 담보권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우선할 겁니다. 제2차 납세 의무의 범위에 있어서 양수도도 사업 양수도일 현재 확정된 국세에 하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소멸시의 기산일도 확정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정신고에도 확정력이 있느냐라는 문제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납세 의무 확정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의 범위에서 예정신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확정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달리 우리 확정신고 면제 규정이 없으니까 확정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흡수설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가 있죠. 병존설과 흡수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은 불가증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 병존설은 징액 경종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따로따로 간다는 게 병존설이고, 흡수설은 당초 처분 이후에 징액 경종 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징액 경종 처분에 모두 흡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 처분에 존재하였던 위법사에도 징액 경종 처분이 여전히 있다면 납세자는 그를 다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세기본법이 이에 따라서 좀 개정이 되었고, 왜냐하면 소액의 지금 경종 청구 사유 등을 제기하여 우리 불복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한적 흡수설을 지금 판례는 따르고 있고, 제한적 흡수설에 따르면 징액 경종 처분 시 납세 의무자는 당초 처분에 있었던 위법 사유를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지만 감액 경정할 수 있는 세액은 징액 경종 처분에 한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한적 흡수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세 우선의 원칙과 흡수설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처분이 있었고, 그 다음 담보권 설정이 있었고, 그 다음 징액 경종 처분이 순차적으로 있는데, 징액 경종 처분의 법정기일과 당초 처분의 법정기일을 각각 나눠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지 징액 경종 처분에까지 모두 흡수된다고 해서 법정기일까지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납세 의무 승계가 있습니다. 속도 괜찮은데? 10페이지 금방 하겠는데? 내 목소리가 말라가고 있어요. 1교시부터. 자, 납세 의무 승계가 보겠습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가 있습니다. 존속법인과 합병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법인의 납세 의무를 승계하게 돼 있죠.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망인이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는 상속인들이 수유자 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자를 차용하고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상속포기자는 이때 납세 의무 승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고, 법률을 개정하여 상속포기자도 들어올 수 있게끔 고유 개념을 창설했죠. 그래서 원칙은 포함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세배행에 대한 규제로서 납세 의무 승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금의 수익자 또 상속포기자에 포함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쟁점으로 보면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승인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그의 고유의 세금이지 납세의무로 인해 승계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도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 보겠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부가의 연대 혹은 징수의 연대에 문제가 있는데 징수의 연대만을 얘기하는 거지 부가처분의 연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 의무는 공유물, 공동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각 세금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도 기본적으로 없는 게 원칙이죠. 국세기본법은.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치세 납세 의무는 공동사업자들 간의 공동사업장의 부가치세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분할 등기일 있을 거고 분할 등기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 또는 확정된 그 세금에 대해서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게 될 겁니다. 이게 상법에 있는 개념을 우리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분할 후에는 기본적으로 각자 책임지는 거고 분할 전에 세금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고 신에서의 연대 납세 의무 규정하는 게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개별세법상의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특칙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라 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공동사업자가 각각 개별 납세 의무를 지니까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에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과세하고 주된 사업자 이외의 자는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하여 징수권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된 공동사업자 이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유자는 각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한 50억 되는데 그중에서 10억을 내가 받았어요. 그중에서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한 또 10억 나왔어. 그러면 전체 재산 중에 20%를 내가 받았으니까 10억 중에 2억이 상속세 자기분이 되겠지. 나머지 8억의 재산이 거기에서 말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이때 자산에는 사전 증여 재산도 포함하고 있고요.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여기서 말하는 상속세가 아까 얘기했던 자기부담분에 대한 상속세를 말하는 거고요. 이때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까지 상속세에 포함시켜서 공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목적적 해석, 체계적 해석에 맞는다는 게 법원 판례였었고요. 요게 우리 상속세에서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얘기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수중자가 내야 될 증여세를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크게 보면 그래서 무조건이 있고 조건부가 있습니다. 1, 2번이 조건부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수중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부는 부수중자가 비거주자면 무조건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 의무의 효력을 보면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이 있고, 절대적 효력이라는 건 징수처분의 효력을 말하고 상대적 효력이라는 건 부가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납부하면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의 채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1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의 부담분만큼은 동시에 같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가권이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징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납세 의무는 개별적으로 다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가 독촉은 독촉 등 각각 하라고 되어 있죠. 연대납세 의무자 1인에 대하여 무효 취소되더라도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